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전문가님 모시고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또 첫 방송의 첫 코너다 보니까 예. 네, 너무나 좀 기분이 좋습니다. 또 그 베테랑 선생님 모시고 하다 보니 제가 다 영광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인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에 따라서 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출입국 규제를 좀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조금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했었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전 세계가 거의 뭐 셧다운 상태에 있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된 상황에서 그 늘렸던 수요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여행과 관련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이제 증시를 뜨겁게 달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팩트를 체크하면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리오프닝이 올라가게 된 것은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일본이 열렸다라는 것에 대한 실적에 대한 계속 기대감이 있었었죠. 어찌됐든 지금 이제 오늘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은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국 심사 강화 이런 소식이었죠. 네. 자, 중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그 리오프닝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네. 불과 얼마 전까지 발표하던 사망자 숫자를 발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자아내게 했던 지금 상황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 두 단계 격리를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하나는 중국 정부가 이제 관할하는 호텔에 격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자가 격리를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호텔 격리를 없애고 자가 격리만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비자 발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 환자만 놓고 본다라면 리오프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진핑 3연임 이후에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리오프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중국 여행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각국들입니다. 네네. 이제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중국의 발표 이후에 발빠르게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막겠다. PCR 검사를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죠. 네.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말 사이에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지금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 11월 달에 관광객으로 입국하신 분이 네. 정부 통계를 보면 한 10여 명이 입국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다음에 이 12월 기준으로 보면 한 200여 명이 입국을 했어요. 근데 네네. 이제 몰려들 거라서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분들이 관광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루트는 세 가지입니다. 제주, 부산, 서울인데 네. 인천이죠. 근데 이제 인천으로 당위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PCR 검사를 강화해서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을 막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이 막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열어주게 된다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중국 분들이 지금은 뭐 특정 국가를 나간다라기보다는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외국을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일본을 못 가게 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곤혹스럽죠.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 프랑스 입국한 중국 관광객 200여 명 중에 네. 100여 명이 코로나 환자로 네. 밝혀졌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입국을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기반해서 올라갔었던 소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세를 시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꼭 이제 이 뉴스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까지 증시가 열렸었는데 목요일부터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긴 했었어요. 맞아요. 네. 이 뉴스가 나오기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그 연말에 어떻게 보면 연말 효과라든지 배당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상태에서 리오프닝만 일주일 내내 독주를 펼치면서 그쵸. 네.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어떻게 보면 거래량 급증하면서 네. 단기 관심권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반락에 여기에 이제 중국의 이제 입국자들을 막겠다라는 것이 충돌되면서 오늘 네. 급락세를 시현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당장은 중국발 우리가 뉴스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정부도 2월 말까지 단기 비자
발행을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2월을 넘겨야죠. 네네. 왜 2월이냐라고 보면 1월 말에 우리도 이제 설 명절이 있고 그쵸. 중국도 이제 우리보다 긴 설 명절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좀 중국 내 이동이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이제 보게 되면 네. 2월 말 정도면 판명이 나지 않겠나라는 게 일단 정부 당국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오늘 이제 그 실망감으로 이제 쏟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팩트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 네. 벌써 이제 흑자 전환 얘기가 나와요. 네.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 여행도 그렇고 LCC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LCC 중에 진에어가 4분기 때 약 190억 정도 흑자 날 것이다라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상황이고 네. 제주항공이라든지 하나투어 같은 경우 올 상반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흑자가 나느냐라는 네. 부분들인데 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중국보다는 이런 어떤 LCC라든지 카지노, 여행 같은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매출 비중이 40%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나머지 60%는 중국, 미국, 동남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일본이 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팩트를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라면 네네. 결국 뭐 증시라는 게 재무제표에 따라서 이익이 증가하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리적인 요소로 빠진다라는 것들 그리고 일정 부분 올랐었던 것들에 대한 반락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심리가 좀 완화되는 심리가. 좀 설 연휴 이후부터는 나름대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리오프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좀 도래를 했지만 이 글로벌 각국에서는 중국발 여행 때문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 점 좀 짚어주셨고요. 또한 여러 가지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저희가 이제 작년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이제 네. 연말에서는 조금 어떤 종목을 좀 접근하면 좋을까, 어떤 게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접근을 하셨지만. 이 중국발 악재 때문에 다시 또 급락세를 보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건은 이 코로나를 얼마나 좀 잡게 될 수 있을지인데요. 하지만 이런 조정이 현재 기조가 좀 쉽게 풀리지는 않겠다 이런 우려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의 이런 조치가 일각에서는 좀 장기적인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걱정하고 계실 수가 있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업종별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중국도 자기네 자국민들을 내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막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우리가 사드 사태 이후에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발령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한령 때문에 게임 엔터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이제 쇼핑몰까지 온갖 피해를 다 봤었던 맞아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를 장기간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관건은 중국 내 코로나 환자의 어떤 변화일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중국은 시노팩 백신을 맞고 있다라는 거고 네. 이 시노팩 백신의 그 접종에서 면역률은 40% 이하입니다. 네. 우리 같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그 면역 체계랑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통점 중에 하나는 글로벌 각국들이 코로나 환자를 피크를 찍은 이후에 안정화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네. 부분적인 셧다운을 하다 보니까 네. 피크를 못 찍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이루어지고 나면 네. 아무리 시노팩 백신이라 하더라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제가 말씀드린 업종별 차별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화장품 같은 경우 좀 기대고 있는데 네, 맞아요. 저는 그 기대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감을 좀 표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광군제라고 해서 네. 중국 같은 경우 이 셧다운 상태에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것들이 열어놨는데 그렇죠.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에서 광군제 매출이 2위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22년 상반기 아모레퍼시픽 매출은 7위였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앵커께서도 아시겠습니다. 화장품이라는 게 여성분들은 네. 자신들이 쓰는 화장품을 쓰지 다른 걸 아무거나 쓰진 않아요. 맞아요. 더군다나 바꾼 상태에서 옛날 거로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화장품의 특성을 보게 된다면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옛날에 뭐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정말 국산 화장품보다 뭐 지금도 명품이 그쵸. 뭐 해외 그 제품들 쓰셨습니다만 네, 네, 네. 지금 국산 화장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처럼 중국도 그 단계에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화장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중국발 뉴스를 통해서 등장을 한다라면 그건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강하다. 그리고 그 화장품 업계들을 보게 된다라면 탈중국을 외치고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안 팔리니까 네.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되고 있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매출이 한 달 사이 2배가 늘었어요. 네. 왜냐하면 카지노는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당 100이거든요. 그렇죠. 와가지고 돈을 누가 많이 쓰느냐라는 맞아요. 개념이에요. 네. 11월 달에 강원랜드, 우리나라 이제 국내지만 강원랜드의 1인당 평균 베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죠. 우리가 네. 생각했던 저도 강원랜드 가봤습니다만 뭐 1, 20만 원 정도 쓰는 건데 그렇죠. 정말 돈 쓰시는 분들은 평균이 250만 원이니까 저처럼 10만 원 쓰는 사람 거 네. 감안해서 그럴 정도로 카지노가 가장 빠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네. 두 번째는 이제 LCC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4분기 때 이익이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네. LCC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 1등 하던 애가 네. 3등을 한 거예요. 음. 그러면 혼나야죠. 너 왜 1등 그렇죠. 못했어? 그렇죠. 근데 LCC 같은 경우 20등 하던 애가 10등 한 거예요. 그럼 칭찬해줘야죠. 맞아요. 일어나가지고 박수 좀 쳐주고 그쵸.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LCC는 적자고 근데 왜 주가 탄력성이 좋고 대한항공 흑자인데 왜 주가 탄력성이 적느냐? 아하.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CC가 가장 빠르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여행 같은 경우 우리가 여행은 원래 인바운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아웃바운드에서 수익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런 트리거들 좀 보시고 면세점은 오늘 이제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네. 그 인천공항이 12월 29일자로 입찰 공고를 냈어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재입찰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3, 4월 달에 벌어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면세점 고정비에 대한 부담감 이것 때문에 면세점 그러니까 화장품 면세점을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카지노, 여행, LCC 쪽은 관심을 보시면서 서로 간의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업종별 차별화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업종별 차별화 이 상태에서 이제 화장품 섹터는 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좀 접근을 하셨던 이 종목과 또 섹터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자국 내 브랜드를 좀 선호하게 됐던 중국 상황 때문에 탈중국화를 좀 꾀하고 있는 글로벌 국제 브랜드들 좀 상황 말씀해 주셨고요. 이와는 반대로 카지노와 LCC 여행업들 좀 견조한 흐름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기적 악재 조정은 받을 수 있겠으나 좀 계속해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섹터가 리오프닝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인데 2023년에 경기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이 지금 연준이 밝힌 경제 성장률이 0.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1.7% 경제 성장을 합니다. 1.7%라는 게 그래도 좀 경제 성장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7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네. 처음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60년대 1% 성장을 했고요. 네네. 70년대 이후에는 거의 뭐 80년대 10%대까지 성장을 했던 게 지금 처음으로 60년대 성장률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기가 둔화되는 상태에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일은 만무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013년을 관통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중 하나가 리오프닝이다. 지금 이제 주위에서 보시면 여행 네.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맞아요. 굉장히 네. 많죠. 이게 팩트로 좀 느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이번에 제 지인이 그 12월 30날 그 일본을 입국하는데 네. 3시간 걸렸답니다. 그만큼 많다 보니까. 제가 네. 11월 달에 일본을 갔다 왔을 네. 때는 나리타 공항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 입국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라는 거 보면 그중에 3분의 1은 한국 사람일 확률이 그럴 높고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네. 당연히 LCC라든지 이런 건 실적이 찍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억눌렸던 수요가 내년에 폭발한다라는 것은 뭐죠? 기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효과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유일하게 이거는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들에 따라서 뭐 여행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억눌렸던 게 일단 맞아요. 한번 소화가 되는 과정이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3년을 관통하는 섹터 리오프닝 주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IRA 법안 관련해서 29일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좀 호재성 이슈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가 좀 바라는 바가 일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그 내용 좀 짚어주시고 또한 이와 함께 2차 전지 부품 업계 소식도 좀 들려오는데 탈중국 현상이 좀 다소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요. 좀 그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이제 그 미국이 그 다양한 그 법안들을 2022년도 하반기 때 쏟아냈죠. 네. 뭐 일단 BBB 법안이라고 해서 이제 해갖고
우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것들은 IRA 법에 따라서 정부가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렇죠. 관련 산업을 키워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 칩법을 해가지고 반도체 생태계에 들어와라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된다라는 거죠. 네. IRA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 그 전부터 원래 민주당 정부가 계속 추구해 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절서부터 리쇼어링 정책이라는 것을 펼쳐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지금 이제 미국이 뭐 우리가 옛날에 할 때는 뭐 미국이 워낙 거대한 생산 기지였었습니다만 중국이 이제 생산 기지 역할을 함에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무역을 통해서 생산품을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이 공동화가 돼 버린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강국은 미국과 일본이었어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에서 이겨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 원천 기술은 있지만 반도체 공장도 없고 그렇죠. 자동차 공장이라고 해봐야 되지만 뭐 전통적인 자동차 외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상해에서 생산하는 양이 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제 리쇼어링 공장을 갖고 들어오면 너희들이 인건비가 싼 데로 나가서 다시 갖고 오는 것들만큼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공장을 지으면 고용도 창출이 되고 이 정책이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이게 세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면 세금을 쓰지만 결국 고용이 창출되니까 거기서 세금이 또 창출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한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IRL법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하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목적은 중국을 배척하겠다라는 거죠. 중국의 어떤 공급망 사이클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네. 뭐 상당히 미국이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당황한 건 그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화웨이를 배척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미국 내에서 뭔가 이렇게 비밀리에 하게 됐는데 그 기기들이 화웨이 기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네. 미국 내 이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게 흑연, 네. 뭐 연필심 같은 네네. 흑연인데 흑연의 90%를 중국에서 나와요. 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요소수 사태에서도 보여주듯이 간단한 거지만 중국이 수출 안 하면 우리나라 화물차들이 다 서버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중국이 흑연 수출을 안 한다 그러면 전 세계 2차 전지가 다 그렇죠. 서버려야 되는 올스톱.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FTA를 승인하지 않은 나라 국가의 제품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FTA 승인이 안 됐으니까 네네. 대놓고 중국산 쓰지 말라 이런 그런 얘기 거죠. 못 하니까 네네. 외교적인 갈등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도 몰랐는데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FTA 승인을 체결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도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광산을 인수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것을 각 품목 단위에서 총량 단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중국산 제품을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RPTA를 체결하지 않은 미체결 국가 제품을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네네. 그 총량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을 쓸 수가 있는 길을 좀 열어준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바라던 겁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기업이 A라는 제품을 쓰다가 B라는 제품으로 바꾼다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흑연이라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가지고 테스트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요구하는 거는 그 기간만이라 좀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법안은 계속해서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2025년까지 법안이 계속해서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좀 숨통을 열어놨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한 것도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FTA 국가에서 나온 원재료를 FTA 국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 네.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의 체크 팩트가 필요한 게 네네. 언젠가는 중국을 배척할 거예요. 따라서 이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을 배척하려고 하지 중국 기업과 손을 잡았다가 2년, 3년 뒤에 다시 중국 제품 안 된다.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기업 오너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 굳이 중국 기업과 왜 손을 잡겠냐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결국 탈중국 기조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 있어서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라는 측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셀, 소재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 지금 공장을 짓겠다라고 그렇죠. 해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우리들의 요구, 우리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유럽의 요구가 좀 센 것으로 봐야죠. 네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가 2차 전지 전기차가 발현된 것은 유럽이거든요. 네.
근데 유럽에 2차 전지 셀 공장이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ACC가 이제 만드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 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유럽도 보조금을 주겠다. 네. 지금 이제 그런 맞대응 법안을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좀 움직였어요. 프랑스가 그 미국에 대놓고 안 되면 우리 하겠다. 그 르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국 정계에 좀 먹혔던 것 같고 네. 어찌됐든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셀이나 소재들이 좀 한숨을 좀 돌리면서 오늘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IRA 법안 자체가 이 미국과 FTA 조약을 하지 않은 국가는 제외하겠다. 이 말은 사실상 이제 중국을 배척하겠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중국을 좀 배척하려고 하다 보니 인도네시아까지 좀 대상에 껴있다. 그렇죠. 예. 이런 말씀까지 해주면 좀 곤란한 상황이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 우리나라 내에 또 가지고 와서 또 그거를 또 그 가공을 하는 거는 인정을 해준다. 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 IRA 법안은 언제든 또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련 뉴스들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좀 주가 변동성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완성차 현대차도 이제 당장 세제 혜택을 좀 볼 길이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세제 혜택이에요. 세제 혜택은 보조금과 좀 다르죠. 보조금은 그냥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7,500달러를 보조금으로 준다라는 거하고 네.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인데 같이 보시는 게 좀 문제예요. 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연말정산하게 된다라면 소득 금액에 따라서 받는 세제 혜택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7,500달러를 받으려면 소득이 좀 높아야 돼요. 고소득층이 돼야만 맞아요. 이걸 다 받지 네. 일반적인 부분들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런 개념인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법인 차량이죠. 법인 차량 예, 맞습니다. 리스 차량입니다. 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헛자 남바라고 이제 표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네. 돕기 위해서. 근데 리스차 같은 경우 현대차가 미국 내 판매 비중이 5%밖에 안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랑 판매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는 현대차를 제가 뭐 그랜저를 계약한다라면 현대차와 계약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현대차가 미국에 차를 판매할 때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딜러에게 차를 넘깁니다. 그러면 그 딜러가 그걸 사가지고 네. 자기가 가격 조정을 해가면서 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지 지라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자동차 판매왕이 미국에 있는데 네네.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격을 조정을 해버려요. 그럴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딜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B2C인데 네네. 미국은 B2B 개념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리스 차량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근데 이번에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다른 자동차 업계들이 미국 내 리스차 비중이 약 30% 정도 달하는데 우리 현대차는 한 5%밖에 안 되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리스 차량이 법인에서 이런 뭐 개인도 리스를 하긴 합니다만 네. 이런 쪽들 더군다나 이제 리스가 좋은 게 우리가 지금 10%대의 할부금과는 좀 다르죠.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에게 오늘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또 한 가지 오늘 뉴스가 나온 건 MOU이긴 합니다. MOU라는 MOU. 것은 좀 네.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네. 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네. 사우디와 CKD 반제품에 대한 것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죠. 네네. 자, CKD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우디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공장을 지으면 우리가 부품들 다 배로 실어 가가지고 네네. 조립을 해야 돼요. 근데 CKD는 거의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 조립만 하면 되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규모가 슬림하고 그쵸. 우리 부품 회사들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지금 CKD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게 인도 시장. 인도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뭐 절반 정도 만들어서 보내고 네. 러시아 시장이에요. 이런 오. 쪽에 우리가 CKD를 이미 많이 했고 네. 그런 쪽에 대한 매출 비중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재무제표를 보면 CKD만 따로 빼서 네. 품목을 좀 뽑아서 볼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현대차가 중동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보면 오. 가뜩이나마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판로를 네. 모색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차량 판매에 대해서 뭐 현물 판매, 리스 판매 다들 아실 텐데 이 세제 혜택과 관련해 현대차가 이 법인 차량 그러니까 리스 차량에 관련해서 좀 세제 혜택이 조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하나 짚어주신 게 MOU 관련해서 이 인도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에서 이제 CKD 판매 매출 비중도 좀 상당하고 또한 중동에도 이 관련한 공장을 좀 짓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대차를 좀 짚어주시면서 앞서 이제 코스모 화학 등과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 쪽에서도 좀 현대차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폐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완성차 업계가 뛰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차 전지가 지금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미국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차량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차를 보험회사 완판이 됐다. 네. 그러니까 차 완전히 부서졌다 그러면 네네네. 보험회사 넘기고 이제 돈 받고 끝나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는 그 배터리를 테슬라한테 납품을 해야 돼요. 그런 조건이에요. 근데 오. 그럼 테슬라는 그 폐배터리가 쌓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걸 ESS 장치로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다가 거기다 전기를 못 끌어오니까 ESS 테슬라 그 전기 스테이션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관련법상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한국전력만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ESS 장치를 쓸 수가 없어요. 네네.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네네. 한전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리사이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폐배터리는 좀 좋은 게 리사이클이 거의 99%까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출하게 되는 건데 코스모화학도 지금 나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자동차 우리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 가전제품 같은 경우 삼성한테 다시 넘겨버리잖아요. 새 제품 살 때. 그러니까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 것이고 왜 지금 빨리 뛰어들어야 되냐면 아직 표준이 안 정해져 있어요. 이 시장이 굉장히 공해를 유발하는데 네. 표준이 정해지기 전에 네. 대기업들이 그 표준을 장악하기 위해서 네. 뛰어들 확률도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2차 전지도 폐배터리까지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MF가 2023년 세계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좀 미국은 견조하지 않을까? 또 오히려 또 중국이 좀 큰 걱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보는 시각마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식하셔야 되는 게 세계 경기가 일단 둔화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세계 경기가 둔화가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인위적인 겁니다. 어. 우리가 파월 의장이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시피 네. 세계 그러니까 경기 둔화를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건 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경제에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라는 이론인데 이번에 12월 달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은 굉장히 저는 무서운 얘기예요. 네. 경제 경제 성장률을 0.5까지 보고 실업률 3.7인데 현재 4.6까지 용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실업을 용인하겠다라는 건 뭐죠? 경기를 꺾어 내리겠다는 그렇죠. 의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하게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되느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네. 이러한 무서운 얘기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어. 올해 그 주식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IMF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세계 경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약한 고리부터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터키에서 이름을 바꾼 튀르키예 같은 경우 네네. 이제 국가부도 사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지금도 동남아 같은 경우도 그 외환위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다양스러운 것은 미국은 빠른 회복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얄미운 게 우리가 조금 전에 IRA법을 다뤘습니다만 네네. 거기에 따라서 막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다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럼 미국의 고용은 어떻게 되겠죠?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난다라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언제 전쟁이 끝날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니다. 맞아요. 핵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네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대략 한 4%대 경제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뭐 다른 나라보다 높은 거죠. 자, 불과 3년 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8%였습니다. 네. 8%가 4% 되면 반토막 나는 거죠. 그렇죠. 4%라는 숫자가 높은 게 아니라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낮다는 게. 8%면 코끼리가 뛰던 게 네. 이제는 걸어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어. 그러면 우리가 8%대 성장에 기대서 많은 중화학, IT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장을 했다라면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3분의 2가 수출인데 네.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규모를 보면 5월부터 대중 무역 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 이 기조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네. 우리나라의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올해도 힘든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위기를 두고 자연스러운 불황보다는 좀 인위적인 불황에 가깝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언제까지 갈까가 문제가 아니라 고용 시장까지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